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원로 변호사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로펌이란 단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 80년대 초반 대형 로펌 시대 법무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이 사회에 빚진 게 많다 이런 뜻으로 빚꾸러기를 자처하시면서 벌써 10수년째 법치주의 시민운동을 펼치고 계신 변호사님 김인섭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빚꾸러기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요. 자주 안 쓰는 단어죠, 이게. 그렇죠. 근데 1977년 내가 이제 부장판사 시절에 국가에서 이제 경제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모처럼 관용차 한 대하고 기사가 딸린 관용차 한 대를 갖다가 이제 제공해줘서 부장판사한테는 차량 기사가 나와요? 그때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1977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도 이제 국장급 이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판사 생활 그때까지 한 15년 이상 하면서 사실 그 교통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그렇게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이 생기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과연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고 그만한 값어치 있는 생활을 하느냐.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네, 국민 세금으로.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거 내가 소위 그만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만한 값어치 있는 일을 못한다 그러면 나는 이 국가 사회에 대해서 빚졌다. 빚지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빚꾸러기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빚쟁이인 줄 알고 그게 빚쟁이인 줄 알고 어느 신문사에서 그 SX다라고 해서 서조가 탈고 해가지고 보내려다가 혹시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빚을 진 사람은 빚꾸러기라고 돼 있고 그 이제 채권자가 빚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빚쟁이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샤이로크라든가 뭐 그런. 근데 채무자는 빚꾸러기라고 하는 게 맞다. 그게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래서 빚꾸러기라고 부르시는 게 그때부터군요. 이제 그런 생각이 언제 잠재적으로 늘 갖고 있었어요. 부장판사 시절부터. 이제 요새 젊은 아이들이 뭐 흑수저, 금수저 그러는데 사실 우리 시골 상간백제에서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흑수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나보고 이제는 금수저 생활을 하는 노후에 금수저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서 좀 늘 그 빚꾸러기라는 잠재의식을 언제라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산골에서 태어나셨죠? 몇 형제셨습니까? 우리 5남매인데요. 5남매. 그 소백산맥하고 경부선이 만나는 지점에 주풍령이라고 있어요. 주풍령? 그게 바로 제 출생지입니다. 초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왔죠. 아버님은 농사? 물론 그 시골에 볼 때 농사 지으시는데
동네에서는 그냥 밥 먹을 정도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 편모사라 해서 컸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한민국이나 네. 제 인생의 출발이 거의 뭐 비슷한 거죠. 좀 아까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제가 옛날에 흙수저 아닌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천형적인 흙수저시죠.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일찍 또 아버님을 여의시고. 예. 네. 근데 공부는 그렇게 잘하셨다는 거예요? 아이, 잘하긴 뭐 시골에서 촌놈이 해봐야 그 정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중학을 갔고 또 이제 6.25 사변통에 초등학교 5학년에 중학을 가요? 예. 그때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월반 하신 거네, 1년?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담임선생님께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갔는데 어떻게 그런 담임선생님이 했는지 자세히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그 6학년 선배는 안 되고 나면 되고 그래가 그게 좀 이제 화제가 됐는데 또 6.25 사변 나가고 피해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고등학교도 또 다 못 다니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그래 지금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졸업장도 없고. 예. 졸업. 근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이 대학을 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검정고시 하셨나? 아니, 그때 검정고시 실시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근데 그 얘기 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해난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도 피해난 선생님이 대부분이고 피해난 와서 잠시 지나가는 과객 비스만 선생님들이고 저도 피해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선생님들이 너 여기 자꾸 섞기 뭐 다니까 빨리 가버려 어디니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세 군데를 입학 원서를 이제 써가지고 갔는데 제가 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갔는데 교장 모르게 해가지고 이제 사인이 없어가지고 사인. 네. 교장 직인과 사인을 찍었는데 사인이 안 줬다고 서울대학교 접수가 거부돼가지고 고려대학교 하니까 받았다 그래. 그래서 고려대학교 입학 시험을 본 겁니다. 근데 봤는데 응시원서에 학교 직인도 없이. 직인은 있죠. 근데 사인이 없이. 예, 교장 선생님의 도장이. 그러니까 교무주임이 그 당시 이제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풍문여고 선생 하다 오신 분이고 수학 선생님은 담임이고 또 훈육주임이 이제 그 두 분이 그렇게 또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응급결에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럼 뭐 그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근데 전쟁통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졸업장 없이 입학 허가를 받으신 거예요. 예. 네. 그게 나중에 남들보다 그때 일찍 가신 거죠 대학을. 뭐 조금 빨리 간 거죠. 뭐. 지금 생각하면 참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옛날이니까. 법조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어떻게? 그건 제가요. 이제 우리가 일제 말기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 후에 책이 없지 않습니까? 한글을 든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5일장을 보러 다니는 보부상들이 책방을 이제 예약까지 끌고 다니면서 책방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책이라고 가보면은 그때는 전부 위인전뿐이에요. 위인전. 예. 네. 그것도 아주 번역이 좀 서툴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히 책을 본다는 게 위인전을 많이 봤어요. 어릴 때. 근데 뭐 누가 탁 가슴에 와닿군요. 그렇죠. 많죠. 뭐 링컨이니 무슨 듀리브니 하여튼 그런 위인들을 다양하게 이제 주로 본 것이 그건데. 근데 이게 뭔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암행어사 박문수 같은 그런 분들이 하여튼 상당히 가슴에 닿고 나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암행어사? 이런 동심을 가지고 컸죠. 암행어사 박문수를 존경했으면 검사를 하셔야지 왜 판사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제가 이제 고등고시 합격을 하고 나서 사법관 시보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검사보다는 판사가 제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법조인은 제대로 된 법조인은 암행어사 박문수와 같은 정신과 자세로 살아가지 않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판사 생활을 한 10여 년 하시다. 18년 했습니다. 80년도에 그만두셨어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제가 그 직전에 판사를 시작을 했고, 예.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이제 결국은 그만뒀습니다. 박정희 시대에만 판사를 하신 거네요. 결국 우연히 일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우연히 일치예요. 그만두신 이유는요, 판사를?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법관이라는 것은 소위 법치주의, 듀 프로세스, 소위 절차적 정의를 생명으로 삼는 게 이 법률가들인데, 예. 근데 뭐 아무리 근대화 혁명이고 산업화도 좋지만은 완전히 군사 독재로 국가를 통치하다 보니까 사법부의 존재의라든가 법칙이라는 거는 다 2선, 3선을 밀려가지고 무시됐죠. 그렇다면 법률가가 존재할 자리가 없고 법률의 존재의가 이제 거의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사다, 판사가 아니라 반은 죽으면 판사는 얘기를 반사. 예, 자조적으로 이제 해왔습니다. 예.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사 가지 않고 판사 갔다는 게. 검사를 갔으면은 그 말씀하신 군사 독재 정권에 어찌 보면 총잡이가 돼야 되는 건데. 칼잡이. 예. 출세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판사하면서 늘 언제 그만두느냐는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말 못하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네. 살아오다가 뭐 구구절절히 말씀 안 하셔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꾸 사표를 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자꾸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502 출발하기 전인데 또 제2의 유신이 시작되는 게 눈에 보이고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법률가로 태어나서 법률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뭐 영화를 누리겠다고 법률가 지원한 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변호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법관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 다들 대법관감이라고들 해서 말렸다면서요? 아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좋게 얘기했겠죠. 근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50 출범 세력 중에서 구체적으로 너는 있으면 곧 그렇게 대법관까지 정진할 텐데 그러지 말고 같이 좋은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쪽 파트를 맡아주면 했다고 하는 그런 극비적인 그런 오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체질이 법률가 체질인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하기가 적합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법률가로 살고 싶지 영달이라든가 뭐 출세 이런 거는 별로 가치를 안 뒀어요. 절차적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판사로서 60, 70년대도 상당히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많았죠. 좀 억지 순양으로 했죠. 기억에 남는 사건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많죠. 많은데 뭐 일일이어서 다 얘기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민비 사건이라고 있어요. 민족비교연구회 사건. 민비연 사건. 민족비교연구회 사건. 황성모 교수가 서울물리대 사학과. 그때 그 쟁쟁한 학생운동하던 학생들이 그 후에 다 출세하고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많이 나오고. 했죠. 근데 그분들이 완전히 이제 그 김영욱 씨가 정무부장 할 때 이북하고 내통된 벨기에로 몰아가지고 다 뭐 고문도 받고 이래가 이제 왔는데 뭐 그냥 법정에 와서는 다 태도 바꿔가지고 우리 억울하다 호소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담당 판사셨군요. 그 당시 이제 합의부의 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사건은 뭐 주심 판사나 재판장 마음대로 못하니까 세상 합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우배석이고 또 자배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무죄 판결을 이제 주된 소위 그 이북하고 내통되고 거기로부터 뭐 돈 받고 불원 문서 받았다 하는 부분은 아무리 봐도 이것이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이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이거는 덮어세운 거다. 그걸 그 무죄를 하셨어요? 예, 그 부분을 무죄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이 시달렸어요. 그렇죠. 뭐 정부 아이들이 뭐 우리 뭐 쭉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고. 이북에서 독심 부대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암살 대상에 올라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경호해 준다는 그렇죠. 구실로. 네, 그리고 우리가 대신에 이제 우리가 유죄를 해라 이거군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라든가 뭐 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좀 여러 가지 또 알겠습니다. 얘기하기 곤란하고. 어쨌든 근데 그걸 뚫고 북한과 내통한 부분은 무죄. 그리고 제가
우리 변호사님 자료를 조금 보다 보니까 판사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